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저녁 대표팀과 만찬을 함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설에 대해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계 진출설을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배경도 밝혔는데요. 어떤 생각인지 전문가들과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동훈 장관이 지난 2일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더 탐사 취재진, 제보자 A씨, 이 세 사람을 상대로 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궁금하면 10억을 준비해서 물어봐야 하냐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관련 화면 일단 준비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조작이잖아요. 이건 범죄입니다. 명백하게 책임져야 됩니다.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현재 법무부 장관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적절한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했는데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김 의원이 말씀하신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한 장의 사진이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눈매로 이제 지켜봤고요. 김의겸 의원도 한동훈 장관을 아주 째려보듯이 이렇게 서로 간에 눈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게 공익에 부합하다. 자, 이현정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법이라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겠죠. 법적인 특히 장관과 해당 상임위 의원이 법정 소송을 벌인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질문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실관계를 확인했느냐가 이제 중요할 겁니다. 아마 김의겸 의원은 이제 기자 생활을 해봐서 우리가 기사를 쓸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실 확인을 거칩니다. 즉 당사자를 직접 만나보거나 또 현장에 직접 가보거나 또 당시의 어떤 주변인들의 진술을 듣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확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이 한동훈 장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의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할 때는 충분히 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질문한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질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잖아요. 네. 직접 그 첼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증거들 그걸 보더라도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증명이 되면 저는 깨끗이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몰랐다, 충분히 확인을 못 거쳤다. 그랬으면 아마 한동훈 장관은 이 법적인 소송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유감을 표시했어요. 네. 근데 등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한동훈 장관을 직접 겨냥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텐데 끊임없이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다 보니까 아마 지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좀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네. 충분히 어떤 사과의 시간을 줬고 기회가 있어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또 협업했다라는 그런 증거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분명한 법적인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는데요. 아까 지금 사진 보면 두 사람이 상당히 날카롭게 노려보는 그런 사진들이 잡혔거든요. 서로 어떤 마음일까요, 이 두 사람이요? 서로 원수 같겠죠, 저는 저기 아까 김의겸 의원께서 궁금해서 물어봤다. 이거 정말 거짓말이에요. 우리 다 알아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고 아주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한동훈 장관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흠집을 내겠다라는 의도적 질문이지 저기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이미 찌라시 유튜버인 더
탐사하고 협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이미 악의적 의도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또 국민을 속여요. 두 번째는 이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벌써 한두 차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세 번째는 이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넘어서는 범위이자 네.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그는 곧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네. 그래서 저는 명확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맞다.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뭐 관대해야지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김의겸 의원은 뭐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려면 한 10억 정도 갖고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거든요. 복귀왕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도 무슨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답답해할 텐데 네. 정확하게 사실 파악을 다 하지 않고 의혹 제기를 한 김의겸 의원도 네. 그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만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해당 상임위 의원을 상대로 해서 개인 간 소송을 벌인다. 이것도 예.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그 소장을 담당하는 그 직원 입장에서 볼 때는 예.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것은 내가 이 법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받았다라고 의견을 낸 건데 네. 이것이 볼 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내에서 김의겸 의원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에서 물러나서 이런 것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일견 뭐 수긍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현직 법무부 장관이 예. 국민을 상대로 해서 또 상임위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또한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익에 부합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 국무위원인데 네. 정치인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가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원만하게 조화롭게 끌어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예. 야당의 공격에 그것보다 더한 강수로 해서 일종의 보복성 소송을 제기하는 것 네. 국민들이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의 품에 대해서 예. 넉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예. 저는 더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오늘 김의겸 의원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김의겸 의원이 어제 그 손배소와 관련해서 현재 법무부 장관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적절한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했는데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질 가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한 달간의 이런 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사회적 소모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분은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공언하기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김의겸이 말씀하신 법무장관의 지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뭐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게 오히려 공익과 합치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 때 야합했냐 그랬더니 협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장희찬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그냥 장관이니까 참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정치적으로 넘어가자 해서 순응해 주면요.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장관이나 국무위원들에게 도가 넘는 명예훼손, 가짜뉴스, 인신공격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게 되겠죠. 네. 그럼 남은 4년 반의 국정 운영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 난리인데 5년 내내 가짜뉴스 퍼뜨리는 걸로 국정 운영의 발목 계속 잡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시절 바로 김의겸 의원 같은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언론중재법 발의하자,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자 이런 말씀을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때는 괜찮은 손해배상이고 이제 와서 10억은 뭐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기준을 만들고 전례를 만들겠다는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실의 의지를 느끼는데요. 대표적으로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제일 많이 퍼뜨리는 김의겸, 장경태 두 분에게 고발이 일어났고 네. 대표적으로 수준 낮은 저질 언론인인 더 탐사와 김어준 두 사람에게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인 고발 절차로서 여기에 판결이 나오면 기준을 삼으려는 것이지 네. 모든 정치인들에게 고소 고발을 하려는 그런 의도는 당연히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의혹에 불을 지피기도 했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이분들이 슬슬 발을 빼고 있다. 이렇게 또 작심 발언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성환 정책의장 같은 경우도 사실관계를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시죠. 경찰에서 첼리스트인가요? 그분이 사실이 아니고 허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객관적 근거도 나왔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의겸 의원이나 김성환 정책위원장이 그런 분들 포함한 간부들 처음하고 달리 슬슬 발 빼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아주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실 분들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각인시키는데 적극 가담했다. 사과 요구했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 지금 사과라고 제대로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유감 이 정도. 사실이라면 나중에 입장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장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수사가 일단락이 되면 어느 정도 입장은 나올 거라고 보는데 한동훈 장관의 어떤 소송 진행 이런 부분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선례를 남겨서 공익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하는 선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판례는 국가기관이나 정부 부처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이라는 개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당사자 지위가 있긴 하지만 네.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 명예훼손의 요건을 상당히 더 엄격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의 대상이고 의혹에 답할 의무가 있는 직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형사 그리고 10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옳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본인은 대변인실에 있기도 하고요. 법무부 산하에 본인이 또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일반인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다 법적인 평가의 요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억 원대의 민사소송 인용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취재의 어떤 좀 상당성을 넘어선 부분이 있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네. 그런 이유로 취재를 했던 기자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유죄를 준다? 이 가능성도 저는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현정 의원 보실 때 어때요? 저도 이제 언론 기자 생활하면서 네. 명예훼손 소송 많이 당해보거든요. 네. 법정에 가서 많이 당해보면 예. 그 판사들이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예. 이 부분을 많이 따져요. 네. 즉 사실로 인식되게끔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직접 그 사람과 만났느냐, 몇 차례 만났는지, 통화를 했는지, 아니면 현장에 가봤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또 물어봤는지, 네. 등등 이런 걸 따져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첼리스트하고도 한 번도 통화를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자, 그리고 그 술을 마셨다는 집에 대해서 어딘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지 그 제보자의 이야기, 전화 통화 이야기만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협업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협업을 했다면 어떤 협업을 했을까? 지금 더 탐사 같은 경우도 이 첼리스트가 문자를 보내서 이거 기사화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술집이 어딘지 특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 19일과 20일에 도대체 어느 술집에서 만났는지 기자를 다 가서 확인했습니다. 네. 청담동 다 훑고 노현동까지 다 훑고 그렇게 30명이 들어갈 만한 장소를 네. 다 찾았더 비슷한 데 한 군데 갔더니 전혀 그런 데가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렇게 노력을 해요.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가시적이면 질문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가보니 이런 데가 있는데 당신이 여기 갔다고 그러는데 정말 갔느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두 사람 다 이런 걸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장관을 상대로 한 거라서 상당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김의겸 의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의 노력 네. 국회의원 보좌관 9명 있습니다.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상임위장에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네. 결과적으로 보면 김의겸 의원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술집에 간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 어디서 보상받겠습니까? 예. 아마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작은 화면으로 보시는 게 지금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자, 16강 쾌거를 이룬 벤토 선수들 감독 지금 귀국하는 모습 저희들이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선수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태프들과 선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맨 앞에 벤토 감독 보이나요? 예, 인사하고 있고요. 이 공항 이제 환영 행사가 곧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짐이 많아서 도착한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이 귀국 입국 절차를 밟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 16강 쾌거를 이룬 대한민국의 벤투 선수들 지금 막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환영 인파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이 환영 행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12년 만에 16강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강 피파 랭킹 1위 브라질과 아쉽게 졌습니다만 그만큼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12년 만에 16강을 이룬 대한민국의 아주 자랑스러운 선수들입니다. 지금 선수들 일일이 환영 나온 축구협회 분들과 같이 인사하고요. 지금 환영식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간단하게 환영 행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환영 인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밀지 마라. 저희들 요즘 최근에 이 복잡한 거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환영 인파들에게도 좀 자제를 당부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자, 지금 벤투 감독을 비롯해서 손흥민 선수 등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태극 전사들이 지금 막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요. 환영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12년 만에 16강 쾌거, 4년의 이 노력이 헛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참 포르투갈전에서 정말 극적인 연장 있을 때 이 연장 시간에 극적인 역전골을 넣어서 16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밤을 새고 마음을 졸였던 많은 국민들, 정말 시원한 기분이었을 텐데요. 이 브라질에서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맨몸에 바디 페인팅을 한 응원단이 광화문에 나올 정도로 아주 열기가 뜨거웠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또 뭉치게 해준 대한민국의 축구 대표 선수들, 월드컵 대표 선수들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자, 벤투 감독의 모습 보이죠? 네, 마스크를 벗고요. 예, 손흥민 선수, 이 참 마스크 투혼을 했는데 막판에는 참 답답했을 때는 마스크도 벗고 운동장을 누빌 정도로 주장으로서 이 책임감이 컸던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저희들이. 자, 벤투 감독은 이번 월드컵 대표 감독을 그만두고 더 이상 재계약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4년 뒤 우리 선수들의 이 미래 모습도 어둡지는 않습니다. 네, 잠시 환영 행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귀국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단장으로 참석하시고 우리 팀을 이끌어주신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님께서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팬들이 나오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대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과 국민의 성원으로 좋은 성적을 내줬습니다. 특히 파울로 벤투, 주장이신 손흥민 선수, 그리고 나머지 선수단, 그리고 축구협회 모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밤늦게 성원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우리 팀을 멋진 성적으로 또 국민 여러분께 기쁨을 드리게끔 같이 이끌어주신 우리 파울로 벤투 감독님께서 감사 인사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Gostaria naturalmente de agradecer em primeiro lugar esta recepção. Uma recepção que nos deixa satisfeitos, que nos deixa orgulhosos e acima de tudo agradecer todo o apoio durante mais de 4 anos e deixar também perante o povo coreano um agradecimento aos jogadores que fizeram possível lograr este objetivo. A todos eles, aos jogadores e ao povo coreano, o meu muito obrigado.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항에 나와주셔서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반겨주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4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대표팀을 이제 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이 모든 팬분들의 응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국민들의 이런 지원과 응원이 있었기에 저희의 또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제가 선수단, 코칭 스태프, 선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순서는 우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의 감사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공항에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월드컵에서 이렇게 좋은 경기할 수 있었고, 좋은 성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대한민국 축구가 끝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선수들 또 저희 팀이 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드컵 동안 너무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흥민 선수 감사 인사까지 들어봤는데요. 다음은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조금 더 약간만 뒤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현수막을 들고 네, 뒤에 계신 선수들은 사이사이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네, 월드컵 16강의 쾌거를 이룬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 선수들 지금 막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환영 인파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지금 이제 나온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응원단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는 거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마지막 월드컵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4년 뒤에도 그라운드를 누비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벤투 감독은 떠나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미래 이강인 선수 등을 비롯해서 신진 선수들이 많이 이번에 또 활약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 더 활기찬 모습으로 4년 뒤를 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선수들 밝은 얼굴고 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에서 막 도착한 대한민국 월드컵 선수단의 모습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정말 밤 늦게 새벽 4시에도 저희들이 브라질전을 봤고요. 밤 12시에 포르투갈전 보면서 이 극적인 역전승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든 월드컵 대표 선수들 감사하고요. 앞으로 4년 뒤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들 저희들이 또 축복하고 더 좋은 일이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만큼 정책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뒷받침 국민들의 성원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월드컵에서 16강 원정 16강 이룬 대한민국 선수들 막 귀국해서요 기념 촬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제 말 끝이 아니라 이제 도전이다, 다시 시작이다 이 말이 다른 선수들에게도 하나의 울림이 돼서 4년 뒤를 더 이 좋은 결과로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벤투 감독, 손흥민 선수, 이강인, 조규성 이런 선수들 다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 환영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늦은 시간입니다만, 퇴근 시간입니다만 선수들을 반겨주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열렬히 환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좀 푹 좀 쉬시고 또 각자의 리그에 돌아가서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월드컵 선수들의 감사드리면서요. 한동훈 장관 이야기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관의 이 법적 소송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 그랬냐면 한 장관을 말리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런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보복 취지였거든요. 너희들도 한번 압수수색 당한 느낌을 당해봐라라고 하면서 그와 아무 상관없는 가족들한테 위협을 가했단 말이죠. 예. 허위로 들어왔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해요. 더 탐사도 그렇고 김의건 장관도 그렇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는 온 겁니다. 다만 이제 한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길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리더의 포용심이랄까 관용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말리고 싶어요. 네, 취재라고 하는 더 탐사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진 교수도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 이런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의 포용심, 관용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자, 김혜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리더의 포용심이라는 것이 불법 이런 것까지도 다 감싸나라. 그건 더 문제가 있는 리더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민주당이 그래요. 아니 좀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한다고 해도 그냥 관용을 좀 베풀어라.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법과 원칙이 있어야죠. 제가 이번 일과 관련해서 첫째, 사실 확인 분명히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안 했거든요.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년 기자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 네. 기본 원칙을 모르는 사람 아니거든요. 다 악의적으로 그냥 면책 특권의 뒤에 숨어서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기자 해봤지만 오보를 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 가서 네. 조정을 갖죠. 그래서 사과도 하고 하죠. 네네. 이분은 지금까지도 적절한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민주당은요 한술 더 떠서 TF팀까지 구성한다고 했어요. 김성환 정책위 의장, 이분은 별명이 제가 보니까 껐떡하면 제2의 국정농단이래요. 아니 이번에 왜 천공이 무슨 네. 뭐 경호처장이랑 같이 함께 국방부 장관 관사까지 가서 뭐 용산을 결정했다 뭐 이런 식의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것도 국정농단이에요. 네. 이분 별명이 제2의 국정농단이에요. 이게 정책위 의장까지 나서서 당의 주요 지도부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말이 안 되고요. 네 번째, 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은요. 이재명 대표예요. 당의 공식 공당의 대변인이 저런 얘기를 해도 단 한마디도 말씀이 없으세요. 네. 그리고 기억나시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일 시절에 저희 당은 그 수해 현장에서 경기도의 김모 의원이 좀 사진 잘 찍혔으면 좋겠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바로 그냥 윤리위에 회부하고 6개월 당원권 정지했습니다. 그 정도도 못할 정도로 이재명 당 대표의 위상이 이 민주당은 이 정도면 거의 무너진 정당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방장관 관사관에 이제 육참총장 관사긴 했는데요. 어쨌든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두 차례 걸쳐서 제2국정농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는 조금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복경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처음 시작부터 또 대응하는 과정, 또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다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다 김의겸 의원의 문제가 아니고 덫 탐사의 여러 가지 어떤 취재, 그다음에 일종의 보복 취재처럼 보였던 그런 행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덫 탐사로부터 제보를 받고 이 제보 받은 것에 대해서 첼리스트랑 통화 안 해봤다라고 하는데 그 첼리스트랑은 맨 나중에 경찰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락처를 확보하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친구랑도 헤어져서 남자친구도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확인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김의겸 의원의 어떤 실수라고 한다면 실수, 잘못이라고 하면 잘못,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민주당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한 정치 공세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까지도 여기에서 이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작은 문제들을 다 이제 치고 올라가면 아무래도 당의 최고 책임자에게 비판의 화살이 갈 수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대한민국의 작은 소소한 이야기들도 모두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저희 얼마든지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의겸 의원이 담백하게 사과를 아직 덜 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고,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이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한 부분도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과연 바람직한가?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향후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조금 품넓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이 결코 틀리게 들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보셨습니다만 이 김의겸 의원이 개인 차원에서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럼 또 다른 차원일 겁니다. 근데 최고위원회의라는 공식적인 민주당의 최고 정말 회의죠. 그 자리에서 이 첼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육성을 그대로 틀면서 의혹 제기를 했었던 부분, 그리고 정책위 의장이 제2국정농단이다 그랬던 부분, 또 다른 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당 차원과는 그러면 무관할 거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김행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또 제기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 탐사의 이 행태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 한동훈 장관 주거 침입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더 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보신 장면인데요. 더 탐사 측은 압수수색 영장 제시하고 동영상 제작 관련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자유를 함부로 훼손하려는 정권의 압수수색에 더 이상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압수수색 거부했고요. 이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정권의 앞잡이 한동훈 윤석열 앞잡이들아 경찰이 아니고 폭력배다 경찰이 줬잖아 개노사냐 경찰이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한다. 지금 이 모습은 장년 김건희 집 앞에서 있었어야 돼. 예. 지난번 일요일 날 압수수색을 하러 갔습니다. 더 탐사 측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불응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는데 그냥 돌아왔어요, 경찰이. 근데 오늘도 보면은 이 압수수색, 이른바 더 탐사라는 매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막혔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공권력이 너무 무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 또는 언론이든 누구든 이 국민들의 존중이 좀 결여된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많이 느꼈습니다. 저 자리에 가서 정당하게 공무 집행하려는 경찰이나 수사관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방금 들었지만 모멸적인 욕설이나 비아냥을 저 경찰들이 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많은 제도적인 부분을 미국 제도와 독일 제도에서 차용을 해왔는데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독일이나 이 서유럽의 선진국에서 시민이든 기자든 공권력 집행하는 경찰이나 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저렇게 조직적으로 대항하면서 몸싸움하고 욕설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잡혀갑니다. 제가 무슨 굉장히 공권력이 거세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공권력에 대한 존중과 집행력은 당연히 담보되어야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텐데 이번에도 과연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더 탐사라서 문제가 아니고요. 저게 더 탐사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차대한 범죄를 지른 또 다른 누군가의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의혹자, 피의자의 집에서도 그 친한 사람들이 둘러싸서 욕하고 거부하면 압수수색 안 하고 그냥 돌아올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더 탐사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권력이 지나치게 무시받고 있다. 이 부분은 좀 강한 집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모범으로 삼는 게 노무현 정부인데요. 노무현 정부 때처럼만 공권력이 강하게 집행돼도 저기서 저렇게 경찰분들한테 욕하고 이럴 엄두도 못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더 탐사 이야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언론 자유를 함부로 훼손하려는 정권의 압수수색, 더 이상 응할 수 없다. 한동훈 장관이 검찰과 경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일개 언론사의 입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7월 19일과 20일 자신의 알리바이부터 입증하길 바란다. 이렇게 재차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현종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 언론의 자유라는 게 언론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그 언론이 가져야 될 어떤 고귀한 목표이긴 하지만 언론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언론이 취재를 하면서 마음대로 사적인 공간에 침입해서 온 집 택배 다 뜯어보고 문을 두드려보고 문 열려고 노력하고 이건 언론 자유가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언론 자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모독이죠. 이렇게 하는 언론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요 다 처벌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 모든 것들을 언론이 마음대로 한다. 그 누가 부여했습니까? 언론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생활을 침해하고 이런 것까지 누구도 스토킹할 수가 있고 보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강진구 씨를 비롯해서 이 다 일간지 출신입니다. 자꾸 이제 언론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것만큼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더 탐사라는 곳은
무슨 치외법권 지역도 아니고 지금 저렇게 사람들이 막아선다고 해서 경찰이 지금 집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집행도 못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대체 우리나라의 공권력과 그다음에 사법부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이 압수수색 영장을 다 거부할 수가 있는 건가요? 최소한 우리가 우리 사회의 어떤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대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을 우리 사회 같은 공동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탐사가요, 이 사실상 첼리스트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 한 장관에 대해서 그날 어떻게 움직인지 당신이 밝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답을 저쪽에서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첼리스트의 말이 거짓말일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장미 변호사, 이건 어떻게 보세요? 본인들이 의혹 제기하고 상대방에게 물증을 내놔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그 술자리가 의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탐사 측의 주장이고 내가 거기 가지 않았다라는 게 한동훈 장관의 주장 내용인데 이런 부존재 사실이 없다라는 사실은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소송법적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당신이 마녀가 아닌 것을 밝혀라라는 사실 때문에 마녀의 증명, 악마의 증명이라고 또 지칭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 영장 발부 법원이 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권력에 저는 당연히 순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경찰이 또 검찰이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이 고소 그리고 민사 소제기는 굉장히 이해 충돌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담당 수사 검사 이거 어떻게 처분하겠습니까? 당장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없다고 하더라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채널A 사건 때도 독직 폭행 관련해서 수사 검사가 주저하니까 인사 조치했었다는 게 당시 수사팀의 반박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풀이 해법은 앞으로 정치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최소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정치 여부와 떠나서 본인에 대해서 정치 요구를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상대방도 뭔가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한동훈 장관이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한동훈 장관 당신만 정도를 지켜라. 당신이 정치할 것 같으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럼 상대방은요? 모든 자유가 다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다 남의 집 가서 하고 남의 집 가서 저 차 뒤에 따라다니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언론의 자유고 한동훈 장관만 그러면 정치인 될 거니까 당신이 참아야 된다? 이거야말로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가요? 자, 특히 저 장유 변호사님, 이게 보복 범죄 혐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들어갔을 때 자신의 직원에게 압수수색 왔으니까 당신도 똑같이 한번 느껴봐라 그러면서 집을 찾아갔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중재 아닙니까? 이게 특가법,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혐의는 주거침입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문제 삼는 것 중에 특가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복 협박, 뭐 보복 상해, 폭행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 고소를 하거나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내지는 그 가족에 대해서 면담을 요청했을 때 하는 또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법리적으로 잘 검토하는 부분은 아닌데 한동훈 장관이 좀 쪽집게식으로 잘 뽑아내셨다. 뭐 이런 부분은 또 있고요. 이게 그렇다면 그 워딩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을 우리도 당했으니 당신도 당해라. 이거는 사실 그 의도를 내세웠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법적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클 거면 정치인이 될 거면 이거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관용을 베풀어라. 이게 제가 비교적 이 방송 패널 중에서는 요즘 세대인데요. 요즘 세대의 인식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봐주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고 이런 것도 요즘 세대가 특히 딱 싫어하거든요. 할 때는 확실하게 법과 원칙에 맞춰서 끝을 보는 것. 그게 뭐 당연히 이 법과 원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도 한동훈이라는 캐릭터를 국민들께 각인시키고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뭐 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답답한 거는요. 이거예요. 자칭 시민 언론이라고 하고 있는데 더 탐사가 지금 언론이에요? 저는 이거 언론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 강진구라는 분이 K모 일간지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 K모 일간지에서 이런 식으로 취재했으면 바로 잘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TV조선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더 탐사는 슈퍼챗 날리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트래픽, 슈퍼챗 받으면서 돈 버는 장사꾼들이지 이것을 언론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언론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예, 뭐 그 사람들 나름에서는 본인들이 언론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 저 김행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건 본인의 생각은 그러실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게 언론이다 아니다 이렇게 가는 방이 참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언론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지 않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인들은 언론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복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뭐 언론사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언론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분들이 그 내는 기사들이 입맛에 맞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안 맞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네. 그리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문제는 과연 일반인 집에 주거 침입이 됐을 때도 압수수색을 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과연 본인의 소송과 본인의 현재의 그 지위가 충돌되지 않는가, 이런 겁니다.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부인 관련해서 뭐 더 팩트의 주장으로는 한 6번 정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이것이 일반인에 대한 기사를 더 탐사가 썼을 때도 그렇게 한 6번 정도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문제라든지 합격력 의혹 문제라든지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인 것이라 정권 고위층과의 핵심에 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지나치게 충성형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들을 국민들은 일정 부분 가질 수 있는 이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뭐 모든 게 이제 이 각 사례마다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고 이 압수수색을 하는지는 다르기 때문에 뭐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더 탐사에서는 자신들이 주거 침입을 했을 때, 불법으로 무단 침입을 했을 때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가면서 생중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다 방송됐다가 유튜브에서 내려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보하러 간 건지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증거를 이제 찾으려고 간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모든 사례들에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 김건희 씨 관련된 것들은 이미 기소된 분들이 있고 증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필요한 게 있으면 해야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여야 내지는 권력 아닌 뭐 이런 것과 차이 나서 한다는 것도 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로서 검찰이 또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법원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은 정치권에서 자신에 대한 차출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 당대표의 장관님을 차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지금 정치권에서 너무 그게 이슈가 커져가지고요. 차출론 관련해서 여의도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구가 있어도 그러면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인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옵니다. 부정적인 보도들이 많습니다. 한 장관의 뭐 당대표 출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장관 정찰 준비 안 돼 있고 지금 정찰 상황도 아니다. 이런 보도가 국민일보가 했고요. 채널A는 한 장관은 다른 데 쓸 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 대통령을 만났던 뭐 복수의 인사들은 한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지금은 아니다. 이런 입장들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한 장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예전에 평가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것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이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 차원이냐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상관없고 우리 법무행정을 좀 현대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사법 시스템도 좀 바꾸고 국제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 변호사고 영어도 잘하는 그리고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예전의 평가가 저랬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에 뭐 당 차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맞닥뜨리다 확인해 드릴 수는 없다. 다만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국민의힘에서 이 차출론을 자꾸 이제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취재한 바로도 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집권하실 때 법치와 공정 이 두 가지를 이제 가장 중요한 걸로 내세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만약에 퇴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업적을 가장 중요시 받을까요? 그건 뭐냐면 결국 본인이 법치를 정상화시켰다. 이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레거시를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그 임무를 누가 지금 합니까? 바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 검찰에 되는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들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만약에 내년 3월에 한동훈 장관이 대표로 온다 그러면 아마 야당에서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당대표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예. 그런 비판을 할 거예요. 많은 네. 국민들이 수긍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검찰에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결국 이것을 위해서 한 게 아니냐는 게 이제 수긍을 할 거예요. 예. 그 비판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어떻게 감당을 하죠? 저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인들 보기에 이게 인기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차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노력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계속 밖에서만 그냥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본인들이 정말 당대표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정말 처절하게 지지를 호소하고 스스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의힘이 하는 거지 언제까지 밖에서 계속 수혈할 겁니까? 대선 후보 없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소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당대표도 없어서 또 소환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 예.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본인들이 뭔가 국민들에게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국민들도 네. 아마 박수를 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으로 불리는 사람이죠.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장관 차출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주무영 대표의 차기 발표 조건에 대해서 글쎄, 저는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 당의 모습만 자꾸 작아지는 그렇게 한 이유는 모르겠고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 전당대회 후보를 두고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비대위원장께서 또 이런저런 후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야 됩니다. 기준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의 심판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기준을 만들고 해서는 옳지 않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일 잘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 차출론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호영 의원이 수도권 의원 수가 전국의 절반이 넘는 만큼 차기 당대표는 수도권에서 인기가 좀 있어야 되고 MZ세대에게도 좀 인기가 있어야 한다. 공천 잡음 일으키지 않을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당내에서 논란이 됐는데 자,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제가 대구 정책 토론에서 하신 말씀 전체를 보면 너무 과민 반응이고 과장되게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무슨 외부 영입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길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에 차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나. 다음 당대표의 조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하기에 수도권 선거에 잘 견인할 수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수도권 출신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해석들을 있는데요. 당무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런저런 의견을 말씀하신 적도 없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MZ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국민의힘에 어떤 분이 아니 제가 여러분들은 왜 자꾸 사람을 거기에 대입을 합니까? 제가 무슨 어느 특정 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아니고
네, 자 주호영 의원은 이제 예전에 했던 말 좀 주워 담았습니다만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이나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당 대표에 도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자 김행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주 원내대표께서 아주 일반론을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특히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예산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 거야의 입법 횡포가 이런 거구나. 정말 절감을 해요. 절벽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총선에 과반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당으로서는 절대절명의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수도권 반드시 이겨야 된다. 121석 중에 저희가 17석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60석 이상은 차지해야만 저희가 과반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원론적인 얘기 하신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차출료는 우리 당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언론들이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한동훈이더라. 언론에서 얘기했지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 이 말 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의 모임이라고 알려져 있죠. 국민공감이 공식 출범을 했는데 일단 화면 보실까요? 누가 등장하는지요? 친윤 개파 모임이라는 지적이 아무래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좀... 전혀 오늘 참석자들 보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철수 의원도 오셨고요.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또 민심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참석했고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또 순수 공부 모임이고 하니까 참여를 했고 공부는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임에 대해서 원내대표 하실 때는 살짝 그때는 그 당시에는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지 않다. 이거 뭐 순수 공부 모임, 국민의힘 공부 모임으로 적어놨잖아요. 친윤 개파 모임이라는 지적이 비판이 나오는데요. 아니 의원들 70분이 모인 모임이 개파 모임입니까? 그런가요? 예, 자 오늘 모임에는요 국민의힘 소속원이 115명인데 71명이 참석을 했어요. 뭐 거의 의원총회 하듯이 했다는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근데 규모면으로 따지면 사실 웬만한 의원총회 못지않죠. 이게 개파라거나 뭐 이너서클 이런 것들이 힘을 가지려면 소수여야 그 문호가 외부에 개방돼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입할 수 없을 때 그게 이너서클로서 뭐 힘을 발휘하는 건데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면서 발족한 국민공감 같은 경우는 뭐 가입서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특별히 이 가입 회원 명단을 공개하지도 않고 누구든 공부 모임에 참여하면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다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나중에 뭐 좋은 강사분들이 초빙되면 소위 말해서 비윤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와서 공부하고 같이 함께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자체를 가지고 지금 지나친 우려를 하는 거 좀 섣부르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 정부 초창기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을 움직이고 국정의 동반자가 되는 국회의원들 절대 다수는 정부와 함께 대통령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맞춰서 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힘 내 다수 중론이다라는 것은 재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뭐 한동훈 장관이 혹시 당대표로 나오는 게 아니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 한동훈 장관 차출설에 대해서 한 장관이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 나올 거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존심도 없냐. 대통령에 이어 당대표도 국민의힘이 아닌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 이거 자존심이 상할 문제다. 이렇게 살짝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나왔었거든요. 한동훈 키운 게 민주당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보시죠. 한동훈을 키운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인 것 같아요. 아무 말이나 막 하다가 빌미를 줬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김의겸 의원 그리고 더 탐사 관계자 민형사 고소하고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정치인들은 국감에서 어떠한 질문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면 제가 직접 한동훈 장관하고 맞닥뜨려서 싸웠는데 제가 뭘 잘 못했다 그러면 제가 비판을 받았겠지만 제가 한 건 아니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예, 자 어떻습니까 민주당 반응은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얼른 정치판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가요? 지금 어쨌든지 간에 여야 갈등의 정중앙에 늘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전부터 과거 검언유착 또 뭐 독직 폭행과 관련된 뭐 이런 연관들이 늘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지키고 잘 키우려고 하는 이런 좀 분위기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국무위원의 모습,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정치권에 나오는 것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여야와 정부와 국회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한동훈 장관 개인의 어떤 정치 일정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이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무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동안은 조금 겸손하게 국회와 또 국민을 대하는 모습이 조금 낮은 자세였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직접 이야기했죠. 한동훈 장관과 직접 맞닥뜨려서 싸웠는데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그 부분 한번 보시죠. 지난 5월입니다. 요새 워낙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어서 부담스럽진 않으십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면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여지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백운규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또 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그 사건은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서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몇 년이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라는 말씀하셨죠? 제가 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기사에는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검사 꼭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수사로 말한다 이거는 제 말은 아닌데요. 제가 쓰는 말은 아니고. 그럼 징계를 받았던 검사들이 계속 승승장구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게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직 폭행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묻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독직 징계를 받았던 검사가 제 질문 들으십시오. 전 정권에서.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현정 의원? 그러니까 참 한동훈 장관하고 이제 그동안 항상 상임위나 또 국회 질문을 할 때 보면 국민들이 많이 이제 보시고 이제 판단하는 게 있는데 일단 의원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두고 야당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너무 교만하다, 그리고 또 저런 국무위원 처음 본다라고 했지만 저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이 윽박 지르고 국무위원은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앞으로의 어떤 국무위원상은 없어진 것 같아요. 국무위원도 본인이 주장할 거 있으면 정확히 주장을 하고 해야지. 아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어떤 그걸 봤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질문하고 무조건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이런 부분은 이제 없거든요. 그걸 아마 국민들이 이제는 동의 못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질문 하나 할 때도 왜 우리가 국회의원 1명에게 9명이나 되는 보장을 줍니까?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도 국회의원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고 의원요, 오늘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행자가 놀라서 그 정도로 심각하냐 되물을 정도였는데요. 고 의원 발언 한번 보실까요? 노동자들을 향해서 북핵 위협이라는 발언까지도 하셨던데 노동자를 적으로 여기는 발언이거든요.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위협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그 무엇보다 사회적 위협의 존재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신 것 같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윤희 변호사? 저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좋게 해석하자면 아마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대통령이 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들과 뭔가 이 편을 가르는 듯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 법과 원칙을 견지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화물 운송 노조든 누구든 국민에게 조폭이나 북핵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전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폭이란 말은 원희룡 장관이 이제 쓴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지만 북핵에 비유하고 굉장히 국가적인 어떤 재난을 자초하는 대상으로 한다면 그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최소한 견제해야 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아니라 아무 말 특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국민의 다수가 선출한 대통령을 향해서 사회적 위협이라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걸 보니까 이런 아무 말 특권을 폐지시키는데 지금 국회나 정부가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지난 5일에 옛 청와대 영빈관에서 수원푹 베트남 주석과 만찬을 했습니다. 어제는 청와대 상춘제에서 푹 주석과 차담을 진행했는데 차담 진행하는 걸 놓고도 야권에서 좀 이상한 비판이 있긴 있었습니다. 자, 이틀째 국빈 행사에 청와대 활용하는 모습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신짜오. Nè, để có nhiều triển khai vậy nè, chưa có ngủ luôn. 여기 과거에 와 보셨죠? 청와대. 여기가 이제 상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셔서 아주 기뻤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상춘제 설명도 했습니다. 40년 전에 만들었고 늘 봄이 깃드는 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푹 주석은 이 상춘제를 둘러보면서 한국식 건축의 전통이 느껴진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같이 있었어요. 이 한국인이 비자 문제로 베트남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 좀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고 푹 주석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춘제에서 환담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야권 성향의 이 지지자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왜 슬리퍼 신고 다리 입고 왔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상춘제가 원래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슬리퍼를 신고. 김행민 잘 아시죠, 네, 저기요? 그럼요. 슬리퍼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양말만 보여야지 돼. 양말 신고. 왜냐면 신발을 벗는 한식 그 구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슬리퍼를 앞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죠. 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 그 얘기도 좀 뭐 문제 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특히 우리 그 서구권 지도자들 만나면 물론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인데 무릎 꿇고 그것이 결례가 되는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참 진짜 별별 걸 다 스토킹을 한다. 제가 진짜 저렇게까지 지금 할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아까 저희들 권리당원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복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청와대 근무하면서 상춘제 몇 번 갔었었는데요. 신발 벗고 들어가는 자리 맞고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한 분이 정치인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 그 일종의 그 민주당 지지 성향의 커뮤니티거든요. 이 안에서 잘 모르는 분이 이제 무조건 때린다라는 차원에서 저 부분을 뭐 비판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뉴스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어떤 그 양 진영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공격하고 싶은 지지자들의 심정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해프닝으로 뭐 취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은 뭐 부시 대통령도 뭐 신발 신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이렇게 신고 갔고요. 다리 꼬는 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만났을 때 다리 꼬는 모습 아주 상징적으로 했죠. 일부러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양식과 우리의 예의와 미국식의 예의가 좀 서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보기 싫은 거예요. 다 보기 싫어서 뭐든지 좀 비판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억가라고 그러죠. 억지로 이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상춘제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있었습니다. 자, 한편 폴란드가 국산 무기죠. K2 전차, K9 자주포 수입을 했습니다. 1차 수출 물량이 폴란드의 그다니아 항에 상륙을 했는데 누가 나왔을까요? 한번 보시죠.
tylko bohaterstwo żołnierza wyposażonego w nowoczesne, skuteczne uzbrojenie jest w stanie zatrzymać rosyjskie ambicje imperialne i rosyjską brutalność. 저는 방위사업청장으로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우수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반응성, 생존성, 기동성이라는 극대화된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는 명품 무기체계입니다. 네, 폴란드 대통령이 1차 수입 물량을 환영할 만큼 폴란드에서 이 K 방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받고 있다 그러는데 새로운 수출 산업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세일즈 외교를 또 윤 대통령도 적극 나서면서 이런 성사들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 판다는 거 그다지 좀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의 기술력이 집약된 것들을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한번 잘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됐던 남욱 변호사. 연일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작심한 듯이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회의 종료 직전에 예정에 없던 말을 한 건데요. 이 대표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은 검찰의 연기 지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소설, 연출 이런 비판을 계속해 왔었죠. 한번 보시죠.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 창작 능력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이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연기 능력도 엉망인데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연출 능력이 아주 낙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기 지도, 연기를 제대로 못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다 남욱 변호사 오늘 마침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에 웃으면서 한 말이 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연기 지도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기 연출 능력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언급한 거. 글쎄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이재명 대표가 캐스팅하신 거예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스팅하신 분이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 근데 이게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윤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최종 책임 그리고 승인을 냈던 주체가 이재명 당 대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본인의 진술도 사실상 이 법정 안에서 상당히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뭔가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내는 피해자는 없습니다. 사실상 보기가 드문데 뭔가 이런 흔적들과 관련해서 연기 지도라는 표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진 않지만 뭔가 검찰과의 이게 어떻게 좋게 보면 수사 기법 기술일 수도 있고 피해자로서는 본인의 죄를 더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본인의 과거 진술을 번복하면서 겨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번복되는 것 아닌지 앞으로 차근차근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는 일단 1차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겠죠. 법원이 흥행을 했는지 잘했는지 여부는 이제 법원에서 1차 판단할 겁니다. 자, 그런데 1차적으로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형편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법원은 1차적으로 이게 재밌는데? 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영화로 치자면요. 왜냐하면 정진상, 김용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발부를 했고 적부심도 결국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 정도면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듯이 검찰의 수사가 전혀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재미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고 지금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캐스팅 이야기는 뭐냐면 자 생각해 보시면 이 대장동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결국 성남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허가권을. 그러면 이 대장동 전체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 진행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최종적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표였고 그럼 거기서 이 역할했던 배우들은 남욱,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 다 이런 사람들이 각각 역할을 맡아서 수행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남욱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대장동에 원래 들어가서 상당한 땅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걸 갖다 김만배가 이제 넘겨받아서 마무리를 지은 것이죠. 뭐 그런 상황에 보자면 남욱 변호사 이야기는 왜 나를 캐스팅했는데 캐스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가요 또 남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CR 발언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CR 발언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도 한번 보시죠. 지난 2일과 5일 공판에서 김만배 변호인의 남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남욱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CR도 안 먹힌다는 말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요새 그 호를 CR로 바꿔라, 그 CR 이재명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CR도 안 먹힌다. 이 CR의 C는 배 짜는데 C란 C줄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C줄이 안 먹힌다. 그런 뜻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배가 안 짜진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분이라는 게 결국 이재명 지사가 아닐 수 있다. 저는 그게 좀 약간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거기는 뭐 관계가 없거든요, 지금.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여기 지금 남욱 변호사 얼마나 하시는 많이 말씀인데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동영상이 잘 안 나와. 예, 녹취가 재생됐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다 씨알도 안 먹힌다 이 말을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최고위원이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작년 12월 선거 전이죠. 그때 남욱 변호사가 귀국하면서 그때 당시에 문재인 검찰이 회유했다는 거 아니에요? 4명만 구속할 테니까 뭐 당신은 봐주겠다. 뭐 이런 식의 회유가 있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연기자가 저렇게 연기를 못했으면 남욱 변호사가 얘기했죠. 나를 위증죄로 고발해라. 위증죄로 고발해서 그것이 무고인 것으로 드러나면 또 범죄 행위가 하나 더 추가되죠. 이재명 대표는.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남 변호사가 CR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식적으로는 CR도 안 먹히는데 사실상 밑에 사람이 다 했다. 뭐 이런 취지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복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게 추측한다라고 하면서 위증죄를 피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들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위증죄를 피해가면서 마치 본인은 잘못이 없고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장동이라는 그 일종의 드라마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주연과 이 드라마의 시작은 남욱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지 캐스팅을 한 사람이 그 주도자가 이재명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측근들에 대한 영장까지 발부된 마당에 이재명 대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사법 리스크입니다. 남욱 변호사든 유동규 전 본부장이든 총선 전까지 계속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민주당은 매번 홍역을 치러야 될 겁니다. 예, 뭐 사법 리스크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